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2024년 7월 8일이죠. 7월 8일에 들려드리는 이종근의 HQ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HQ가 무슨 뜻인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이종근의 HQ의 HQ는 하이 퀄리티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한다는 HQ의 헤드쿼터의 HQ, 즉 이종근의 작전참모본부라는 뜻입니다. 이종근의 HQ에 이제 많이 또 들어와 주시고, 또 이제 이종근 하면 또 HQ가 떠오르시겠죠? 아주 TV에 오면 송구권의 현장 정치도 있고 주필의 소리도 있지만 이종근의 HQ도 있다는 것. 물론 배종찬 소장의 여론 돌직구도 있고요. 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늘 들어와 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또 많은 분들 또 들어와서 인사 나누시네요. 강호환님, 상서환님, 박경은 스패너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은 당대표가 아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은 대표가 아닙니다. 그저 의원에 불과하지요. 전 대표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은 이제 곧 소환된다. 아니, 소환되는 거 벌써 몇 번을 소환됐는데 소환되는 게 대수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번에는 부부가 소환된다. 부부가 손을 잡고 소환된다. 처음 있는 일이지요. 이재명과 김혜경이 소환된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뭔지 아시죠, 다들? 바로 감옥에 가는 일입니다. 감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어떻게든 재판을 연기하고 수사를 연기하고 기소를 연기하고 그 연기 인생을 살고 있죠. 그래서 2026년까지만 버티면 된다. 앞으로 1년하고 한 수개월만 더 버티면 2026년은 바로 대선 전초전이다. 대선 바로 전해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선은 아직 5년 주기죠. 헌법이 안 바뀌었으니까요. 대통령 단임제를 아직도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이 2자로 끝나거나 끝이 7자로 끝나는 해는 언제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 2022년, 2027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2027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2027년 3월 10일에 대선이 있지요. 그러니까 2026년엔 바로 대선 1년 전입니다. 대선 1년 전은 뭐죠? 바로 각 당의 후보들이 뛰어들어서 대선과 관련돼서 각축전을 벌이고 경선이 일어나고 그 2026년 한 해가 그냥 대선 전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계략은 이거죠. 2026년까지 어떠한 재판도 30만 안 하면 된다. 1심 유죄 나와도 2심 유죄 나와도 야당 당대표인 나를 구속시키진 않을 거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확정만 막자. 그러면 2026년까지만 막으면 2026년에는 대선 전초전 해임으로 세상에 야당 대통령 후보를 지금 구속을 하려고 해? 하고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2026년까지 버티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4명을 탄핵하고 판사를 이제부터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검사 발목을 잡아서 너네 검사 까불면 계속 탄핵시킬 거야.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든 상관없어.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 정청래에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이 가만히 있겠느냐. 목소리는 높였죠.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계속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의 반증이 바로
법카와 관련돼서 이재명과 김혜경을 소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소환하겠다는 건 뭐죠? 당신네들이 이제부터 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부부를 함께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죠? 너희 부부 모두 다 우리가 기소할 거야 라는 거에 다름 아니죠. 그 메시지입니다. 생각보다 이르고 생각보다 강경하다는 걸 이재명은 깨닫고 있습니다. 이재명 최근 들어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 이재명을 만나는 건 정치부 기자가 아니라 법조계 기자들이죠. 바로 서초동에 맨날 출퇴근을 하니까요. 오늘도 서초동에 출근을 했습니다. 서초동에 왜 출근했냐고요? 위증교사 혐의 재판입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지요. 자, 그런데 위증교사이 재판을 받으러 가서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는데 평소 같으면 툭툭툭툭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지 갈 길 바쁜 이재명이 오늘은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은 법과와 관련돼서 소환 통보 받으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다. 라며 이 정권의 이 유치한 행위조차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재명의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건 문재인 정권 때 경찰이 했던 행위이고요. 또 수백 번 압수수색은 그러니까 이재명의 가장 큰 수법이 뭐냐면 시점을 흐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이 상황들을 전부 다 엮어갖고 앞뒤를 바꿔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형수 욕설 사건입니다. 형수 욕설 왜 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형이라는 작자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 친모를 폭행을 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해서 전화가 온 것뿐이다. 자기의 어머니를 그렇게 폭행을 하는데 그 누가 욕설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재명의 형이 집을 찾아간 건 이재명이 욕설을 하기 시작한 다음 일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시점이 전혀 달라요. 자, 욕설부터 합니다. 욕설을 하는 건 뭐 때문이냐면 욕설 들어보셨습니까? 욕설을 하는 건 형을 정신병자로 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전화하고 밤늦게 전화하고 아침 저녁으로 집요하게 전화를 해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계속 전화를 해서 욕설하고요. 형수한테 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형은 미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만약에 형 어머니에 대한 얘기, 어머니를 뭐 폭행을 해서 전화를 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어머니를 왜 폭행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따지면서 욕설을 할 겁니다. 안 맞습니다. 즉, 이 사건 발생한 시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앞뒤를 꺾어서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재명의 수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 조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 하지 않습니다. 이 수사는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돼서 이 법카 수사를 제대로 할 때 얘기고요. 또 법카 수사는 제대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시작이 되죠. 조명현 씨의 제보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백 번의 압수수색도 이 새빨간 정말 거짓말인 게 이재명 입에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이란 이 말이 나오면 마치 자기를 압수수색했다.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경기도나 혹은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집무실을 했다라는 식으로 들립니다. 한 장소로 계속 털었다. 이렇게 들리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법카를 이용해서 물론 자기가 직접 법카를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배소연 씨 등을 통해서 이 법카를 이용한 곳이 수백 곳입니다. 뭐 음식점도 있고요. 과일 가게도 있고요. 제수용품 가게도 있고요. 이런 가게들마다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뭐 그 집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표 어떻게 법카를 거래했나 이것들을 전부 다 찾아내기 위해서 가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자는 그것을 마치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자기 경기도 사무실에 했든지 자기 집에 했든지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점도 다르고 공간도 다릅니다. 그러면서 마치 무혐의 처리가 됐다라는 식으로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앞뒤도 안 맞고요. 이렇게 이슈를 끌어다가 갖다 붙인 말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자가 하는 말 다르죠. 조명현 씨가 이건 이 지금 수사는 지금 소환하는 수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조명현 씨가 작년에 권익위에 제소를 합니다. 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한 끝에 이것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검찰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조명은 씨의 전임자를 체포 인신을 합니다. 구속해서 데리고 와서 조사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조명은 씨만 과일 사고 일제 샴푸를 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조명은 씨가 하던 일은 그 전임자가 하던 일과 똑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조명은 씨가 그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받으러 찾아갔을 때도 인수인계라는 게 다 수발드는 일들이었을 겁니다. 왜? 그 외의 일을 이 조명은 씨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시키지도 않았으니까요. 경기도의 그 어떤 공무원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명현 씨의 전임자도 3년 동안을 근무했는데 그 3년 동안을 전부 다 이재명의 팬티를 개거나 이불을 빨거나 빠르기 위해서 갖고 세탁소에 맡기거나 일제 샴푸를 강남에 와서 사가거나 이재명의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용품에 제수용품들을 전부 다 사가거나 이재명이 그렇게 어렸을 때 못 먹어서 한이 되었다는 과일을 냉장고에 꽉꽉 채워주거나 이재명이 아침마다 먹었다는 샌드위치를 사서 쟁여주거나 소고기 2+ 소고기를 사다 주거나 했던 3년 동안의 그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2번씩 3번씩 이 전임자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장을 발부해서 체포를 통해서 물론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오지 않았으므로 조사를 끝낸 것으로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어쨌든 이제 정점에 다른 거지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다 털다 안 나오니까 10만 원 식사한 것 같고 지금 김혜경을 재판에 받게 한다라고 투덜거렸지요. 그러니까 하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대고대 하던 10만 원 식사비 이외에 법카 유용과 관련해서 배임, 횡령, 그 다음에 국고손실죄까지 물을 요량입니다. 이재명이 부부가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재명은 바로 이 횡령 배임과 직접적인 연관도 있지만 바로 국고손실죄의 지금 회계 책임자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액수가 억 단위가 넘을 때 국고손실 그러니까 국고를 손실한 단위가 억 단위가 넘을 때는 가중해서 형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맨날 입을 꾹꾹 다물고 있다가 이렇게 치졸한 보복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러자 이현석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오늘 강남구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코토아? 크토아라고 읽어야 되네. KTOA에서 열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대응방 간담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통상적인 수사 절차다. 야당이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송환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건 그건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뜻으로 해서 바로 이게 통상적인 절차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사실 그래요. 이건 이 시기별로 봤을 때는 검찰은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 시기 어느 시기로 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행태, 즉 자신을 수사하고 있던 또는 수사한 또는 수사했던 앞으로 수사할 그런 검사 4명을 지금 탄핵한 게 이재명의 보복이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 시점 좋아 우리는 우리 법대로 할 거야 라고 지금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탄핵과 관련돼서 아마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조사를 벌이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검찰이 법대로 하면 우리도 법대로 하는 거다. 즉 국회법에 탄핵을 할 때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절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제로 실행한 적이 없던 그런 권리인데 이번에 국회법과 관련된 법률 안에 있던 조사권을 발동을 하겠다 이겁니다. 즉 자신네들이 마치 검찰인 양 공수처인 양 지금 검사들이나 뭐 대통령까지도 불러서 자기네들이 조사를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똑같은 거지요. 알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권한이 있으면 검찰에게도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권한?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 다음에 공소를 유지할 권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통상적인 수사 절차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초조한 사람은 누구죠? 불려갈 사람입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영장은 발부하면 됩니다. 그야말로 정청래 입에서 나온 그대로 돌려주면 법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비판을 받았던 건 법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무적인 판단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청래 같은 정말 최악의 저질 그런 국회의원 입에서 법대로가 나왔으니 그야말로 법을 수호할 우리 검찰이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법카와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저는 지금까지 이재명과 관련돼서 참 안타까운 죽음이 6명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법카도 사람이 죽었습니다. 법카와 관련돼서 경기도 산하기관에 이사를 했던 사람이지요. 특히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연루자라고 표현이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자신의 카드를 그렇게 카드깡하고 해서 이 이재명의 사적인 용도로 쓰는데 기여를 했던 사람이지요. 배모 씨와 함께요. 그래서 이 김모 씨가 사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과학진흥원 비상임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바로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리고 실제로 김혜경 여사를 수행하는 차를 몬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2022년 6월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지요. 이 사람 카드로 사실 배 씨가 먼저 결제하고 취소한 뒤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고 하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법인카드로 그렇게 한 사람은 첫 번째 조명현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모 씨, 배소연 씨도 자기 법인카드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꾸 한 김모 씨 카드까지 갖고 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배소연 씨와 그 다음에 조명은 씨의 한도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모 씨, 자꾸 한 김모 씨의 법인카드 역시 갖다 뺏어갖고, 그 법인카드는 아니죠. 김모 씨는 당시 이제 그만뒀으니까 어쨌든 김 씨의 개인 카드로 했나 봅니다. 그 카드를 가져다가, 지금 결제를 하고, 돌려막기 했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서 다시 이제 넘겨주는 그런 양식으로. 왜냐하면 대개 이런 경우는 이겁니다. 법인카드는 쓸 수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이 있고요. 주말이나 혹은 밤 늦은 시간에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카드를 쓸 수 없는 시간대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기 카드도 갖다 바쳐. 또 이 누구야 그 조명은 씨도 갖다 바쳐.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잘 알고 있는 이 김 씨의 카드까지 가져다가 깡 하는 것처럼 법인카드 대체를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얼마나 많이 썼으면, 얼마나 많이 이재명과 김혜경이 썼으면 이 사람 카드까지 가져다가 그렇게 돌려막기를 했어야 됐는가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혀 하는 건 이겁니다. 이 사건도 진실이 꼭 규명돼야 된다. 그리고 잘못한 자는 잘못한 만큼의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자들의 집단이 언제나 주장하듯이 억울한 죽음은 해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죽음과 관련돼서 언제나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우파 정권을 흔들어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후한무치하게 자신들과 관련돼서 지금 의문의 또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런 사람 골프 치러 갔는데도 나는 몰라요. 뭐 발인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 춤추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똑같이 되치기 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에 담고 다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좌파들입니다. 좌파들이 그렇게 입에 담고 다니는 목숨값.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으면 여러분, 이 좌파 여러분들 그 표현대로 억울한 죽음을 해소해야죠. 이 사람이 억울하지 않았으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무엇인가 억울하고 무엇인가를 덮어야 됐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원혼을 달래주는 길은 뭐죠? 이재명과 그 다음에 김혜경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높이와 규모의 부피에 맞게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선인들이 얘기했던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 기사 하나만 더 찾아보면 2023년 12월 4일 경기도청 법카 유용 의혹 몸통은 이재명 대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법카를 쓴 조명현 씨가 주장하고 있는 바이고요. 조명현 씨는 사실 이걸 폭로한 이후에 직장도 제대로 다시 구하지 못하고 이 치아도 워낙에 스트레스 때문에 치아도 빠지고 집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지경에 이르렀었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조명현 씨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몸이 사실 썩 좋지 않습니다. 정신건강도 참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좀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구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보상을 원하지 않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경을 찬 그런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024년 1월 31일 한동훈은 이재명의 돌직구를 날렸네요. 어떤 의원이 법카로 샴푸 사다 걸리면 공천할 거냐? 그러면서 자신의 법카 유용 의혹은 그거 탈탈 털었다. 탈탈 턴 거를 대답하지 말고요. 이재명 씨, 당신이 당신 집안에 일제 샴푸를 누가 갖다 놨는지 실토를 하라는 겁니다. 당신 집에 무슨 우렁이 각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갔다 와 보면은 이불이 쫙 개져 있고 속옷은 저절로 빨려져서 그대로 개어 있고 냉장고에는 언제나 과일이 꽉꽉 차 있고 저녁 때마다 소고기가 상에 올라오고 아침엔 내가 원하는 샌드위치가 딱딱 상위에 올라오고 하는 거를 전혀 모르게 누가 어떻게 했는지 누구 돈인지 모르게 살았다면 당신은 대통령이 될 자격도 국회의원이 될 자격도 어떠한 공직을 맡을 자격도 없는 겁니다. 아무 무관심하게 다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왕밖에 없어요. 왕은요 이게 어디서 났어 묻지 않습니다. 왕은요 누가 이불을 이렇게 개놨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왕은요 누가 이 소고기를 사다 줬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왕은 빚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마치 황제처럼 이재명은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더 극악한 건 이겁니다. 사실 이자는 이미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직,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공직을 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자는 후한무치한 게 무슨 가천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석사학위 제목이 이겁니다. 기초단체장이 빠지기 쉬운 그 뇌물 사건, 뇌물에서 헤어나오는 방법. 제목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 논문 제가 읽었거든요. 논문의 핵심 주제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기초단체장이 유혹이 많다. 이런 허가를 많이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많이 뇌물 사건이 일어난다 하면서 논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후한무치하게도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정말 사악함을 느낀 게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고 느낀 지점이 법카였습니다. 다른 죄도 사실 다 끔찍하지만 법카야말로 저는 진짜 끔찍했습니다. 이유는요, 이겁니다. 그 자는 그 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는 자잖아요.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는 건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얘기는 무한 권력이 내 손에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한 권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투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살아가겠다라고 스스로 경계를 삼아서 늘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그에게 주어진 권력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자칫 사익을 추구하다 보면 정말 나라가 절단되거나 국익이 훼손되거나 나라의 명예가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도덕성,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엄격한 도덕성, 그리고 공익을 추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대선 후보에 나왔다가 떨어지고 경기도지사에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나이도 있고 하니까 다음번에 또 대선 나오지 한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지사 가자마자 법카를 이따위로 쓴 겁니다. 자기 돈 하나도 안 내고 먹고 사는 걸 모두 다 거의 의식주를 법카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리걸 마인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던 자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자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자가 경기도지사가 되자마자 국민들의 세금으로 법카를 호의호식하는 데 쓰다니요. 더군다나 최근에 밝혀졌듯이 샌드위치를요. 경기도 직원들 야근, 매식비에서 가져다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카만 쓴 게 아니라 온갖
예산들을 전용한 것이지요. 단 1,000원짜리 1,000원 한 장을 유용을 하더라도 그건 아주 철저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범죄이거든요. 경기도지사가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물론 그보다 작은 자리라도 어떠한 공직자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한 장 세금을 횡령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정말 되뇌어야 되는데 이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그 식사비 10만 원 갖고 그러냐고. 10만 원 밖에 안 되는 돈, 그걸 갖고 이렇게 보복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대통령이 안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만약 대통령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것을 갑자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제부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살겠다라고 마음을 바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재명의 법화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공직에 나갈 사람, 공직에 선출된 사람,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재명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바로 후대에 또는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동일한 직위와 또는 그 공무원들에게 그 어떤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는 이재명 부부의 법카 아무 때나 세금은 아무 때나 내가 쓸 수 있는 곳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에 철퇴를 내릴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사실은 그래 검사 탄핵을 해 우리는 그냥 법대로 할 거야 라는 의미에서 날짜를 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이 정청래가 입에 달고 다니는 법대로라는 겁니다. 실제로 법대로 하면 나를 위해 하는 법대로는 안 되고 남을 위해 하는 법대로는 된다라는 이런 후한무치한 작자들에게 사실 통쾌한 일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제야 제대로 법대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부부 얘기 한 사람 더 해보죠. 해경궁은 아직 궁이지요. 상궁이지요. 해경궁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은 김정숙이 들을 겁니다. 김혜경을 두고 야 나는 여왕인데 너는 아직 궁이야. 아직 궁중에 들어와 보지도 못했잖아. 라고 생각할 바로 김정숙. 김혜경한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너 타지말 가봤니? 너 피라미드 가봤니? 너 피오르드 가봤니? 너 그리그의 집 가봤니? 너 그 성당 가봤니?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많은 보석이 박혀있는 그 체코의 성당 가봤니? 나는 가봤다. 전용기 타고 휘장 딱 걸린 전용기 타고 나는 가봤다. 너는 그래서 상궁에 불과하고 나는 여왕이야 라고 생각할 바로 김정숙 부부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지요. 최근에 문다혜가 자기 아버지 어머님 문재인과 김정숙이 다정하게 뒷모습을 앉아서 노을인가요?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올렸지요. 나는 이 부부가 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장마전선 멈춰 세운 핑크빛 기류, 문재인, 김정숙, 럽스타그램에서 부부의 과시. 문재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입니다.
멀리서 많은 분들이 평산 책방을 찾아주신 주말 김 여사가 1시간이 넘게 책방 손님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시곤 힘드실 테니 얼른 집에 갈 채비를 하는데 우리 둘도 찍어줘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이 문재인이라는 자가 김 여사를 사진을 찍어주시곤 힘드실 테니 뭐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문재인이 이렇게 지금 올린 겁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오, 그렇군요. 저는 이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문재인 또 부부싸움 했나?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나?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이고, 제가 좀 너무 또 남의 집안일을 험담을 한다고요? 아니요, 몇 년 전에 있잖아요. 몇 년 전에, 평산책방에서 또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뭔 일을 벌이는데 문재인 얼굴이 눈이 막 밤탱이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모두 다 좀, 이것도 부부싸움이구나. 그래서 생각했을 텐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벌에 쏘였다고. 그 말을 믿은 기자가 있을까요? 어찌됐든, 문재인, 왜 이렇게 다정한 그런 포즈를 계속 취할까요? 아마도, 김정숙이 당신 왜 회고록에 첫 단독 외교라고 써갖고 나를 이렇게 이 공경에 처하게 해? 라고, 폭탄처럼, 아마 부부싸움을 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도리어 거꾸로,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어,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되뇌기 위해서 문다혜한테 사진 올리라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또, 다정한, 핑크빛 운운하면서, 다정한 포즈로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 근데 참, 이 문재인, 김정숙 부부도, 이렇게 자꾸 사진 많이 찍어두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부부의 이 다정한 그런, 인스타그램 또는 페북 사진도 얼마 남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주지검 형사 3부가 보통은 어떤 한 사건에서 2명, 많아도 3명 정도가 달라붙어서 그 사건을 처리하는데 전주지검장이 9명을 새로 추가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 바로 문다혜 부부, 그러니까 전 남편 서창호와 문다혜와 관련된 온갖 편의, 그리고 또 제3자 뇌물, 그러니까 타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을 시켰다든지, 또는 거기 체류비나 혹은 아이들의 국제학교 그런 교재비나 또 입학금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돈의 흐름과 관련돼서 상당히 무리가 많았죠. 지금도 많이 밝혀지고 있고, 그래서 9명이 다 투여가 돼서 지금 발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즐기실 때 많이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부부를 너무 부러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부부 소환에 이어서 연달아서 전주까지 또 가셔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의 작전 명령부터 했습니다. 이재명과 문재인 부부의 이야기였고요. 오늘의 작전 명령은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검사들 법대로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의 아시아투데이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아시아투데이가 일면 톱으로 선정한 기사는 바로 김여사 문자 후 폭풍 국힘 내분 양상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당권 주자간 공방을 넘어 당 내분 사태로 번질 조짐이 보인다라고 이 기사는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려다가 무산됐지요. 연판장을 뭐 돌린 것처럼 기사는 나왔지만 어쨌든 더 진전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죠. 접지 말고, 여론이 무서워서 접지 말고 할 테면 그대로 하시라라고 얘기했고요. 일단 이 부분은 급한 불은 꺼진 모양새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정되어 있던 기자회견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철회에서 끝났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어차피 지금 약 한 2주가 남아 있으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출돼선 안 된다라고 결심한 측에서는 아마도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내 후보 국민의힘에 참 앞으로 미래를 또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잖아요. 4명 다. 그리고 한 명이 당대표가 되고 나머지 3명이 떨어지더라도 그 3명 역시 차기에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나 혹은 2027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대 당대표 선거가 분열과 그 다음에 서로 반목의 그런 결과가 나서는 안 된다. 이 지금 전대를 치르는 이유는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이고 이 선거의 패배는 벌써 12년째 보수우파의 아주 실현으로 계속 총선의 패배가 실현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총선 패배의 그런 어떤 어두운 기운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국민의힘이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축제임에 다름없는데 너무 과열되어서 서로 간에 상처를 입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분열로서 이어지면 그 어떤 사람도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전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사설은 외교 안보 경제 협력 강화할 나토 정상회의라는 제목입니다. 윤 대통령이요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첫 번째는 선거에 당선된 해였죠.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고 그 다음 해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렸죠. 이번에 2024년은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그 전에 2022년 마드리드와 2023년 빌뉴스는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워싱턴에서의 정상회담, 나토 정상회담도 참석을 하게 되면 3년 연속 참석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민주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첫 해 때부터 그랬죠. 나토에 우리가 왜 끼냐. 잘못하다가는 나토에 그렇게 발을 자꾸 들여놓는 것에 의해서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까지 그 불똥이 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토는 우리가 그 파트너 국가로서 갑니다. 우리가 유럽이 아니니까 파트너로서 지금 3년째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파트너 국가들은 일본도 있고 또 뉴질랜드, 호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뉴질랜드,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를 IP4라고 그러죠.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 국가. 자, 이 나토의 파트너십을 제일 먼저 주창한 사람이 누구게요? 민주당 분들 누구게요? 노무현이었습니다.
노무현이 추진한 일입니다. 노무현이 나토와 관련돼서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토의 정회원국이나 준회원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파트너 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길을 연 사람이 바로 노무현이거든요. 민주당이자들은 그저 비난하기에 급급하지 자신들의 정권에 자신들의 대통령, 자신들이 옹이했던 대통령이 그것을 추진했다는 것을 숨기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저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파를 욕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신냉전 시대, 신블록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건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시아투데이 오늘의 사설은 바로 윤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그 의미와 그 전망을 담고 있고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군사안보 브리핑을 받는 것은 한미 동맹이 확고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에 무모하게 도발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을 미국의 인태 사령부에서 브리핑을 군사안보 브리핑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윤 대통령이 방미에서 바이든과 맺은 저는 가장 높은 업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워싱턴 선언이 이름이 워싱턴 선언은 아니지만 그 협약이 있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그 협약은 사실 한반도에 유사시 한반도에 침략이 이루어졌을 때 또는 한반도에서 김정은이 오판으로 핵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 윤 대통령은 화두를 던집니다. 만약 그럴 때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 이전에 대통령들에게 미국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에게 믿어라. 동맹국이지 않니? 우린 전략자선 많아. 그러니까 믿어.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아니야. 믿는 것은 어떤 때 믿을 수 있냐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그다음부터 믿을 수가 있어. 하지만 그런 약속이 아니라 우린 철저하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할 거야. 라는 두루뭉술하잖아요. 지금의 북한이 이렇게까지 핵을 고도화하고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까지 끌어올린 상황이라면 그냥 미국 믿어 하고는 할 수는 없다. 왜? 아주 흔한 비유 있지요.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핵을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만약 같이 핵을 때려준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했죠? 북한은 그대로 때려버릴 겁니다. 그랬을 때 미국이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전략자산을 전개를 했을 때 북한이 그래? 우리 지금 탄도미사일이 있어. 대륙간 ICBM 있어. 하고 ICBM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최소 LA 넘어까지 이제 가지요. 그랬을 때 다 막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한 발이라도 터질 겁니다. 만약에 물론 다 막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치명타는 아니지만 다리 하나, 팔 하나는 타격을 입거든요. 북한의 전략은 이겁니다. 미국 본토를 향해서 날릴 수 있는 정도의 고도화된 미사일 능력이 있고 그 미사일 앞에 실을 수 있는 핵탄두가 있다면 미국은 절대로 개입하지 못한다. 자기네들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미국은 개입하지 못한다. 왜? 미국이 개입한 즉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쐈을 때 팔 하나는 띄워줄 각오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미국이
남한이 초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손목 하나라도 잘라줄 수 있을까? 전략자산? 아유, 안 돼, 안 돼. 보복, 그대로 또 북한이 우리 쪽으로 쏠 거야. 다 막아낼 수 있지만 그 중에 실수로라도 한 발이라도 오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걸 북한은 노리는 거고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하게 그럼 얘기해. 어떤 걸 전개시켜주고 어떤 걸 할 건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워싱턴 회담 때 나온 게 나토 수준의 양국 간의 안보 협력 이 체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한반도 유사시 전략 자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협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워싱턴에 간 문 대통령에게 그 일환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본부에서 사령부에서 윤 대통령을 위한 군사안보 브리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워싱턴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안심해. 우리는 한반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줄 수 있어. 라고 지금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워싱턴 간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물론 이번에 나토 정상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 관계로 나토 정상들과의 회담이 지금 그 계획되고 있습니다. 릴레이 양자회담 7월 10일이죠. 노르웨이, 스웨덴, 체코, 핀란드, 나토 사무총장 등을 회담을 하고요. 당일날 조 바이든과 만찬을 하고 그 다음 날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RP4 즉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자간 회의니까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 그럼 그 다음에 나토 퍼블릭 포럼을 참여하는 것으로서 이제 공식 일정은 끝나는데 문제는 여기에 좀 더 있습니다. 즉 지금 림팩 훈련을 합니다. 림팩 훈련은 바로 이 지구상 최대 규모의 해상 연합 훈련이지요. 환태평양 훈련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번에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합니다. 29개국 해군이 참여하는데 우리나라가 지휘합니다. 우리나라 부사령관 그러니까 지금 림팩과 관련된 사령부의 부사령관으로 우리나라 지금 대령이 참여를 해서 이번 중앙일보 기사 제목도 이렇게 납니다. 중국 보란 듯 태평양 집결한 미국 동맹군 이번엔 한국 해군이 지휘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사실 우리는 이번에 가장 많은 그런 군인들을 지금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함대 구축함이죠. 우리는 이게 없죠. 항공모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우리 해군 전력의 자랑이 이제 구축함인데 특히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 차세대 주력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함, 손원 1급 잠수함, 이범석함, 그 다음에 여기에 잠수함을 탐지하는 P3 초계기까지 보내서 림팩 훈련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 6대 등 840명의 병력도 투입을 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림팩의 지휘 구조에 올해 처음으로 입성했습니다. 문종아 림팩 대령은 림팩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부의 부사령관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작전을 짜고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이번에 맡는다고 하고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림팩 훈련에 한국배 한번 타보자라고 서로 경쟁을 벌인다고 합니다. 이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한국배 타보자. 미 사성 장군 4명이 한국 사령
상륙함 찾은 까닭입니다. 보통은 지금 이 미국 동맹국들이 전부 다 참가를 함으로써 이 미국 그 해군 사령관들 혹은 림팩 사령관, 인도태평양 사령관 등 사성 장군들이 주로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각국의 함대를 방문해서 방문해서 예의를 갖추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구축함만 4명이 한꺼번에 올랐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한국 함정을 타보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인도, 싱가포르 뭐 각국의 지금 해군들한테 쫙 퍼져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그 구축함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방산과 관련돼서 아까 왜 윤 대통령이 워싱턴 회의에서 많은 양자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양자회의가 거의 다 방산과 관련돼서의 협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지금 그 해군 그런 구축함의 그런 위용이라든지 상륙함의 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상당히 높이 지금 위상이 올라갔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투TV의 이종근의 HQ 시간만 되면 사실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외교와 관련된 부분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기회가 될 때마다 지금은 온통 정치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두 번째 오늘의 이슈는 나토 정상회담에 3년 개근한 윤 대통령 소식과 그 다음에 지구상 최대 해군 연합작전인 림팩에서 지도부로서 참여하고 작전을 지휘하는 한국 해군의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박수를 보내고 자랑스러워야 한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관련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2024년 7월 8일 이종근의 HQ 시간에 들려드릴 이슈는 다 소화한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제가 하고 화요일은 송국권 본부장이 하고 수요일은 다시죠 주필의 소리가 나가고 다시 목요일에 이종근의 HQ 그 다음에 금요일 송국권의 현장 정치 제가 드리는 말씀이 6시대 시간대를 얘기합니다. 이 6시대 시간대에 많이 또 찾아와 주시기 바라고요. 아투TV는 11시 때도 있습니다. 김동원의 하이파이브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어지고 금요일 날은 특별히 고용주의 공판일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2시에는 월요일 날은 송국권의 현장 정치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과 목요일은 배종찬의 여론 돌직구 그 다음에 수요일은 아투TV가 자랑하는 레프트 라이트 훅 그리고 금요일은 2시 때 얘기합니다. 최수영의 이슈 핵펀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종편급의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투TV가 그만큼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수우파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 편성표를 보면 생각이 드네요. 자, 엘리자베스님 저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38 따라지님도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또 제 말씀 최계수님 감사합니다. 제 오늘 이슈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목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024년 7월 8일 이종훈의 HQ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